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간이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졸지에 1575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부터 이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일단 영상을 조금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가세자이셨다가 간이가세자로 전환 통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세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가 뭐냐 하면 그 기존의 일반 과세자였던 분들 중에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가 지난해에 돼서 간이가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아니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환도 되고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건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보내주고 바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가 와서 이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지금 이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와 그렇지 못한 예전부터의 간이가세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가세자인데, 그 중에 4,800에서 8천 사이에 계신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그냥 일반 간이가세자가 되고요. 이 과세 유형 전환 통지는 보통은 한 6월 10일 정도까지는 송달이 되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6월 10일까지는 계속 받으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뭐냐면, 이전에 일반 과세자 시절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산에 대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먼저 간이가세자라는 건 뭐냐, 이거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 적용하는 거를 이제 이거를 1.5%에서 4% 적용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세를 적용할 때는 똑같아요. 일반 과세자나 간이가세자나 이건 부가가치세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세 적용할 때는 똑같이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일단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면 뭐 첫 번째 장점이야,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율이 이렇게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10%에서 1.5에서 4%로 줄어드는데 이 금액이 꽤 크죠. 매출의 이 퍼센테이지니까. 간이가세자가 되면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과세 시절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의 일부나 전부를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요, 일단은 내가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됐을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다에 따라서 이 간이가세자로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 환급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과세일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일정 자산들이 간이가세에 비해서 더 공제받은 것이 돼가지고 초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1이고요. 이거는 케이스 2인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뭐냐면 일반 과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0이고 자산을 매입했죠. 뭐 기계 설비가 됐던 뭐 건물이 됐던 뭐 자산을 매입해서 1천만 원짜리 자산을 매입해 가지고 부가치세 1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일반 과세니까 환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과세 유형이 일반 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적용이 되면 간이과세 적용 세율을 3%라고 가정해 볼 때 간이과세로 되고 났더니 이제 매출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매출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3%만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을 납부했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총 매출은 1천만 원, 매입은 1천만 원. 그래서 매출 매입이 같죠. 근데 세금은 7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서 1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0만 원을 냈으니까.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단지 차이는 과세 유형 변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 과세, 여기서도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똑같죠. 일반 과세 처음 시작할 때 매출이 0이었고 자산 매입 1천만 원 해서 100만 원을 환급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과세 유형 변경이 없었고, 이제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죠. 1000만 원 매출이 일어나서 부가치세 세금 100만 원을 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매출이 1000만 원이고 매입도 1000만 원이고 세금도 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돌려받았고 여기서 똑같은 금액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위에 케이스하고 밑에 케이스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사업에 어차피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위에 케이스는 단지 과세 유형이 변경됐다고 해서 70만 원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7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근데 밑에 사람은 아무것도 돌려받은 게 없고 그냥 0이란 말이죠. 그럼 사업상으로만 보면 밑에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비교하면 위의 케이스는 이 과세 유형이 변경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뭔가 불합리하게 됐거든요. 불공평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70만 원을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로 변경이 되면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0만 원을 내면 이제 여기가 0원이 되고 밑에 케이스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개념이고,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예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금 뭘 하냐면, 자산을 매입했어요. 일반과세 시절에 자산을 매입했는데, 이 자산이라는 건 일단 재고품,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부가치세 환급을 받았겠죠.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매입했어요. 근데 그 상가는 토지는 2억이고 건물은 3억짜리 상가예요. 이렇게 되면 건물 3억,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건물 3억에 대해서 부가치세 3천만 원을 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총 5억 3천만 원을 주고 임대사업용 상가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이런 상가를 매입하면 바로 일반과세 등록을 하죠. 왜냐하면 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환급 신청을 해서 3천만 원 환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간이과세 전환 통지를 받은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 3천만 원을 납부하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납부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계산을 상세히 보면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계산식이. 그러니까 취득가액에다가 100분의 10%, 100분의 10, 요걸 곱해가지고 경과과세기간수를 빼줘요. 그리고 업종별 부가가치를 빼주는 거고, 요 경과과세기간수는 뭐냐 하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처럼 이렇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게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가 없거든요.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거 자체를 이제 없게 해주는 거예요.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과과세기간수가 1년에 2개예요. 부가가치세는 1기, 2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면 20개의 과세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얘는 이제 재고납부세액 납부할 게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예에서 부가치세 3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재고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취득가액 3억, 경과과세기간수가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에 매입을 했어요. 여기서 6월 30일까지는 한 개의 과세기간수를 쳐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2기, 그리고 그 다음에 1기, 2기, 다음에 1기, 이렇게 하다 보면 5개의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5개 경과기간, 이렇게 하면 요게 25%가 되죠. 그럼 이게 이제 0.7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부가가치율은 30%를 가정했을 때 여기는 이제 0.7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유형을 간이과세로 전환이 되면 바로 1575만 원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간이과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졸지에 1575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고납부세액을 토해내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더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죠.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 그러는데 일단 뭐 일반 가세자에 비하면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담 측면만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는 유리한 건 맞아요. 유리한 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죠. 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액연설을 발급을 못 한다는 거. 거래처별로 세액연설을 꼭 발급해야 되는 그 거래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영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세자였다가 간이가세자로 바뀌게 되면 이 재고납부세액의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부담이 많아진다.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재고납부세액을 내더라도 간이가세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간이가세자는 3%만 내면 된다며 지금 일반가세자로 유지하게 되면 10%를 내면 되고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산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죠. 여기서 지금 차이가 7%의 차이가 나니까 이 7%가 계속 길어지면 여기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보다도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월세 100만 원에 임차인한테 임차를 주고 있어요. 내가 간이가세자야 라고 하면 간이가세자일 때는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3%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이 간이가세자라고 3% 별도로 더 줘 이러는 임대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간이가세자인 임대사업자들은 그냥 월세를 받으면 거기에 그냥 3%를 내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일반가세예요. 일반가세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고 보통 우리 사회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10% 부가시세를 별도로 받는다라는 그 인식이 이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10%를 별도로 받는 거고 1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110만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10만원은 나는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 부가세로. 근데 이렇게 되면 그 10만원을 더 받으면 임차인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상 그리고 면세 사업이 아닌 이상 이 임차인도 낸 10만원은 나중에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이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10만원 받아서 10만원 내는 거니까 그냥 뭐 간이가세일 때 100만원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면 나도 세금 부담이 0이 되는 거죠. 부가지세가. 근데 이게 거꾸로 놓고 보면 간이가세자일 땐 오히려 3%를 내가 부담했어요. 별도로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반가세로 했더니 오히려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납부해야 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했더니 굉장히 미미하다. 이러면 간이가세자로 전환시키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따져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가지고 일반 가세자로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간이가세자로 변경을 하는 게 나을지를 검토를 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간이가세자로 바뀌어서 갈 건지. 간이가세자로 뭐 가는 거를 결정을 했다. 이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서가 온 이후, 그러니까 통지서를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6월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를 유지하는 게 나는 좋겠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뭔가 대응이 필요한 그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간이가세 포기 신고예요. 세무서에서 간이가세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통지에 대해서 나는 간이가세에 전환되는 것을 포기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들이 간이가세 전환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 작성한 거를 세무서에 내줘야 되거든요. 뭐 내주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건 6월 말일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제출을 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가세 전환은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일반가세제로 가야 된다는 점
이것도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간이가세 포기 신고하는 절차나 방법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